제1부 탐정관련법에 이어서 제2부로 PIA 사설탐정사 자격취득평가시험 대비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탐정 실무라서 제가 탐정의 좀 폼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지금 자연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자, 좀 요점 정리 형태로 예상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이 예상 문제 풀이를 통해서 평소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지 못했던 부분, 바로 여기서 보충을 하고요. 또 넓은 의미와 또 아주 깊은 그런 이론과 실기가 겸비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중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설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무채물로서 동시에 복수 이용이 가능하다. 자, 무채물 가능한 것은 하나의 모양, 이 물체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무채물로서. 복수 이용이 가능하다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두 번째, 지식재산권은 동시에 복수 이용이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이 해설말과 맞지 않고 여기서 틀린 것으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이거요. 복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 2번 문제로 가서 다음 중 산업재산권에 해당되는 권리는 어떤 것일까? 여기에서요. 산업과 관련된 것을 상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요. 자, 여기서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권리에 해당되는 것, 나머지는 여기 밑에 없잖아요. 저작권, 영업비밀, 저작인권, 인격권. 자, 여기서 답은 실용신안권이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실용신안권 2번이 해당되는 것이다. 자, 다음은요. 저작권의 인접권자, 저작인 접권자, 저작인 접권자의 권리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해설을 빨리 보겠습니다. 저는 시간 전략을 위해서요. 자, 저작인 접근자의 권리에는 저작인 접근이 있네요. 저작인 접근. 바로 그 말이 다 같아요. 저작인 접근. 옳은 것은 했으니까 바로 여기 저작인 접근. 자, 여기 다른 것은 인격권, 재산권, 상표권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저작과 관련된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에 다음 중 신지식재산권에 해당되는 것은, 신지식재산권에 해당되는 것. 야, 여기 보니까요. 요즘 신지식 하면 영업 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 설계 유전자 뭐 이런. 자, 여기서 뭐니 해도 지금 신지식재산권이니까 요즘 뜨는 게 반도체 배치 설계가 되겠네요. 빨간 걸로 제가 표시해 놨어요. 자, 여기 뭔가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신지식하게 되면 반도체 배치 설계구나. 정답은.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자, 다음 중 발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발명에 대한 것.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해놓은 걸 보니까요. 특허권의 보호 대상자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용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 고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제가 다음 장에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는 자,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몇 번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1번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제가 여기서 기술적 사상하는 거하고 사상하는 거하고 좀 어감이 좀 다른데요. 제가 그냥 사상이라고 했는데 사상, 생각의 어떤 창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도한 것.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 산업재산권의 특허권의 보호 대상으로 옳은 것은, 즉 옳은 것, 틀린 것 하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특허권 보호 대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특허권은 대개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발명 이런 말이 나오니까 바로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발명으로
특허권의 보호 대상으로 만든 것은 발명이다. 자, 그리고 산업재산권의 특허권의 보호 대상으로 옳은 것. 자, 특허권의 보호 대상. 여기서는 특허를 낸 것은 앞에서 발명 이런 말을 했는데요. 결국은 여기서는 대발명 이런 게 정답이 되네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다음 중 자동차의 경우에 특허 대상에 해당되는 것. 자동차에서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여기에 해설을 빨리 봅니다. 자, 여기서 백미러라든지 자체 형상이라든지 차체 형상, 자동차 명칭 이런 것이 아니라 변속기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지금 빨간 걸로 지금 체크해 놓은 것은 시간 전략을 위하고 여러분 포인트를 집어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답은 3번. 자, 산업재산권인 디자인권. 자, 보호 대상으로 오는 것은 디자인권. 자, 여기서 디자인권은 어딥니까? 디자인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문제가 되었으니까 좀 심각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자, 산업재산권, 디자인권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다음 중 상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을 빨리 보겠습니다. 자, 해설. 자, 여기 보면요.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한 것은 여기서 바로 찾아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자, 여기서 상표권이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물건에 다 상표가 붙어 있죠.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식별되도록 하는 거 3번에 보니까 이렇게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번까지 했는데 여기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에서 특허 발명을 제조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서 라이선스와 소송의 협상을 통하여 특허권의 행사를 원하는 특허권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특허권자. 자,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면 특허 괴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특허 괴물. 특허 발명을 제조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서 라이센스, 보통 라이선스 및 소송의 협상을 통하여 특허권의 행사를 원하는 특허권자를 말한다. 여기서 바로 특허 괴물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뭐 특허 풀, 안티 특허, 특허 조합 이런 말들로 위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답은 1번 특허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야, 특허 괴물. 그 뜻은 바로 밑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특허 괴물 중 활용될 특허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제조업으로 실패한 회사의 유행을 뭐라고 하느냐. 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해설을 보면서 이 해설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해 놓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보면요. 자, 인디센트럴 툴 이 말은 부수적인 트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트롤 퍼센트 툴 하면 진정한 특허 괴물을 말하거든요. thinking person troll 하게 되면 생각하는 사람 트롤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thinking person troll.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데 제가 찜을 해놓은 걸 보면요. 여기 사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번이 instant tool 뭐 제가 발음 좀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데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부수적 트롤 이걸 여기서 말한다. 실패한 회사의 유형은 이 말. 제 표현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산업의 경쟁자를 목표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특허를 획득하는 기업의 유형을 뭐라고 하느냐.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드려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경쟁사라고 하는 competitor 이 4번을 말하는 것이다. 관련 산업의 경쟁자를 목표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기업의 유행을 보고 이렇게 competitor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요.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된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노하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노하우. 자, 뭐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업의 비밀. 예. 자, 경영상의 정보를 노하우라고 한다. 비밀, 영업 비밀이라고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허와 노하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허는 무엇이며 노하우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해설을 보고 한번 추측해 봅니다. 특허는 등록일부터 출원 20년 동안 보호를 받는데 노하우는 비밀이 유지되는 한 제한이 없다. 비밀이 유지가 된다면 그 제한 끝이 없다 이 말이죠. 등록일로부터서 뭡니까 20년이라는 어떤 그런 동안에 노하우 하나의 특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허와 노하우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뭡니까? 노하우는 보호기간 등록일부터 20년이 아니라 특허가 등록일부터 즉 출원으로부터 출원 후 20년을 말하죠. 여기서 노하우와 출원 특허는 다르다는 거. 자,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틀린 것은 영업비밀을 하나의 위에서 하나의 조건이 여러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하나의 비공지성, 알리지 않는다는 것, 경제적 유용성, 경제적으로 유용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비밀관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요건으로 틀린 것은 했거든요. 그런데 정답은 정보 공개성이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다음의 의도에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반대하거나 반대를 되거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설비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의도에 반해서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고 반대되는 것이죠.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가 그냥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일어난다 또는 고의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되게 화재사고라고 하죠. 화재사고. 자, 화재사고 간단하게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또는 화재를 인한 피해를 선정하기 위하여 또 자료의 수집 또는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그 A 안에 들어갈,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자,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봐야 되나? 그래서 조사를 해본다 했죠. 조사란 이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조사란 이 문제가 바로 해설이 이 문제에 그대로 표현이 된 것이죠. 자, 답은 조사입니다. 다음 중 발화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게 불이 일어나는 처음 시발이라고 그럴까요? 발화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옳은 것은 어떤 것일까? 자, 여기서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가연물질. 자, 여기에서 보면 열이 처음에 생기는 그 전체, 처음 그 시점부터 거기에 의해서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붙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화라고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발화 여론에 의해서 발화로 이어진 연소 현상에 영향을 준 인적, 물적, 자연적인 요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발화 여론 그리고 발화로 이어지는 연소 현상에게 영향을 준 것은 바로 발화 요인이다. 왜 어떻게 해서 그게 일어났는가? 불이 났는가? 요인이다. 그게 인적, 물적,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 및 즉 내용 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재 조사, 그 다음 보고 규정 거기에 따라서 내용 연수라는 말. 자, 이런 말은 어디에 있을까? 이게 우리가 고정적인 재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그런 연수를 말한다 라고 해서
제가 2번으로 지금 집었어요. 이렇게 내용 연수란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말한다. 경제적으로 2번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상, 조금 전에 했고요. 22번. 자, A란 가로 안에, 즉 가로 안에 A란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른 피해액을 적정화시키는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네모 안에, 즉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손해율이란 피해의 종류, 손상 상태, 이래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답은 손해율이다. 손해율. 자, 그리고 잔가율. 우리가 여기 문제에 그 보기에 잔가율이 나와서 우리가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잔가율이란 뭐냐? 건물이나 건설 기계 또는 자동차 같은 그 유형의 고정장치, 고정자산, 아주 큰 크레인 같은 거 이런 걸 상상하면 되겠죠. 수명이 끝날 때쯤 돼서 그 남아있는 자존 가액은 그 가액을 다시 재조달할 때 그 원가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가 아주 큰 장치를 하고 있을 때, 고정물이 되어 있을 때, 그게 수명이 다했을 때 그걸 남아있는 그 가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조달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같이 관련된 비율을 말한다. 자, 이게 손해율이 답입니다. 단가율은 제가 설명을 좀 곁들인 겁니다. 자, 다음 화재조사는 원인조사와 피해조사로 구분된다. 자, 원인조사와 피해조사.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이 났는가, 또는 무엇으로 인해서 불이 났는가, 원인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얼마나 되는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 보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발화 원인조사도 해야 되고 연소 상황조사도 해야 되고 어떤 피난 상황조사도 해야 되는데 수손 피해조사 이런 말은 여기 없네요. 그래서 답은 수손 피해조사, 이렇게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3번 이제 이어가면서 안경을 바꿨어요. 좀 실내로 들어와서 좀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아까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자연광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포즈를 취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자, 이제 23번 화재조사는 원인조사와 피해조사로 구분된다. 자, 여기서 화재조사는 원인조사와 피해조사로 구분된다. 여기에 다음 중 틀린 것은 하는 겁니다. 정답은 여기서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화재의 원인조사에는 어떤 거? 발화 원인조사와 또는 연소 상황 그리고 피난 상황조사. 틀린 것이니까 발화 원인조사 있죠. 연소 상황조사 있고 그리고 피난 상황조사 있고 수손 피해 조사 이건 없네요. 그렇다면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4번. 자, 14번에 화재조사 시 질문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찾는 거. 이게 좀 힘들지요. 혹시 그걸 필요한 것을 알고 있을 때는 눈에 딱 띄면 이게 정답이야 하고 바로 찜뽕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일단 해설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 자기가 뭔가를 정해놔놓고 그쪽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응당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유도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여기에 질문할 때는 유도 질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틀린 것으로 답이 되겠죠. 자, 25번 다음 중 화재 건수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수에 대해서 틀린 것은, 자, 해설 먼저 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동일 소방 대상물의 발화점, 어디서 발화가 됐는가, 2개소 이상이 있는 지진이나 또는 낙뢰, 번개치는 것이죠. 이런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여러 군데서 막 일어난 이것은 한 건의 화재로 한다.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한 건의 화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틀린 것입니다. 여기는 한 건의 화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별건의 화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로 2개소 이상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대한 다발화재는 각각 별건의 화제로 한다. 별건의 화제로 한다. 여기만 한 건의 화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서 정답은 별건으로 되어 있는 4번이다. 위에 있는 별건의 화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 다발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라는 것. A란, 즉 가로 안입니다. 화재로 건물의 70% 이상 입체적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소실이 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 여부를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한 것을 말한다. A란 무엇인가? 부분, 반소, 전소, 즉소. 해설을 볼까요? 전소란 완전히 불이 나가지고 타버린 것으로 본다 이 말인데 70% 이상 그 면적에 대한 것을 비율을 말합니다. 소실되었거나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소라는 말이 3번에 있네요. 전소. 답은 3번. 전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화재 조사에 필요한 발굴 연구가 아닌가. 발굴 연구 아닌 것은 뭐냐? 화재 조사에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전동 드릴, 전동 드라이브, 전동 절단기, 버니어 캘리퍼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뭔지 일단은 좀 이상해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내경, 외경, 길이 측정이 가능한 기록용 기기다. 이제 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알아두세요. 답은 4번인데요. 발굴용 도구가 아니라 기록용 도구로서 버니어 캘리퍼스,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한국은행 5만원권 돈 하게 되면 눈에 뭔가 막 들어오잖아요. 각도에 따라서 상, 중, 하 세 군데에 우리나라 지도가 번쩍번쩍 빛날 때가 있죠. 태극 4개 무늬가 같은 위치에 번갈아 나타난다. 그 사이에 숫자 5만이 세로로 쓰여져 있는 위조 방지를 한 위패 방지 기법을 뭐라고 하는가? 자, 여기에도 그냥 해설을 먼저 봅니다. T형 홀로그램이란 조금 전에 위에 설명한 그대로가 와가 있습니다. T형 홀로그램. 그래서 위패 방지 기법으로 숫자가 나타나고 하는 것은 2번 T형 홀로그램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29번 한국은행 5만원권에만 적용된 것으로 기 번호 10자리의 문자와 숫자의 크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위패 방지법은 이게 저 옆으로 가면서 커진다. 이것을 가로 확대형기 번호다. 가로 확대형기 번호다. 여기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위패 방지 기법을 가로 확대형기 번호다. 자, 이거 그냥 생김새를 상상하면 가로로 딱 가면서 확대된다 이 말이나 가로로 가면서 번호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숫자가 커진다. 상상하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5만원권을 빛에 비추어보면 숨겨져 있는 신사임당 초상이 보이는 위패 방지 기법은 그냥 보면 모르는데 빛에다가 이렇게 비추면은 신사임당 초상이 보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위조 화폐를 방지하는 것이다.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제가 5만원짜리가 있으면 딱 보여드리면 되는데 자, 그것은 뭐라고 하느냐, 숨어있는, 숨겨져 있는 이 말과 잘 어울리는 말이 뭡니까? 여기서 숨은 은선하고 숨은 그림이네요. 초상이니까 그림이잖아, 그죠? 그래서 초상이 보이는 숨은 그림, 더 이상 깊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숨어있는 그림, 즉 초상, 사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답은 3번입니다. 한국은행 5만원권 뒷면, 자꾸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분이 달라지네요. 여러분, 함정사업 잘 하셔가지고 돈 착착 벌어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액면 숫자 5만원 색상이 기울기에 따라서 좀 약간 붉은색, 자홍색, 그래서 녹색으로 또는 바뀌거나 또 녹색에서 자홍색으로 변하는
위패 방지 기법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바로 색이 이렇게 변하니까 색 변환 잉크가 아닐까요? 색 변환 잉크. 여기 보니까 위패 방지 기법으로 색 변환 잉크다. 앞에 설명한 그대로를 써가지고 마지막에 색 변환 잉크. 답은 4번이 됩니다. 한국은행 5만원권에서 앞면 신사임당 초상 오른쪽에 숨어있는 띠를 빛에 약간 비추면 작은 문자와 숫자가 보이는데 그 기법은 무슨 기법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띠가 어떤 띠냐? 은색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숨은 은선이 아닌가요? 맞네요. 작은 문자와 숫자가 보이는 기법을 숨어있는 은선이라 해서 숨은 은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설명이 너무 많아요. 지문이 보기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검열이라 하면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 이거 우리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서신검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것을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체록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검열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바로 감청설비라 하면 틀린 거예요. 지금 감청설비라 하면 기계설비 장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기통신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이게 아니네.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이 맞는데 이상하다 했다. 여기서 감청이라 하면 우편물에 대하여, 그렇지,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엉뚱하게 했어요.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득 또는 체록을 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정답은 뭡니까?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앞에 제가 설명을 잠깐 헷갈렸습니다.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 이런 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등록 요건,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틀린 것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청 장비 설치를 이렇게 할 때요, 이거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용자의 보호 계획도 세워야 되겠고, 또 사업 계획이나 탐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걸 설치하면서 손해배상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감청 설비 한다는 자체가 그건 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탐지 능력이나 사업계획이나 이용자 보호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등록 요건으로 들어가야 된다. 틀린 것은 뭡니까? 손해배상,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여기서 등록 요건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중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의 등록 요건 중 이용자 보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아마 탐지 결과의 공개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유출로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공개 또는 유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개인 신용정보보호법, 그리고 인격권 이런 것들 등등을 보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정답은 탐지 결과 및 공개 및 어떤 유출 금지를 해야 된다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다음 중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의 등록 요건 중 기술 인력에 해당되는 국가기술 자격 분야로 옳은 것은, 여기서 국가기술 자격으로 자격 분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설비 분야, 산업안전 분야, 경비지도사 분야, 정보처리 분야, 이것은 불법 감청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정보처리 분야로 가야 되겠죠. 정보처리 분야로. 그래서 여기에 전기, 전자, 통신, 정보처리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옳은 것이었습니다. 정답은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자격을 가져라. 이런 거. 37번 다음 중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의 등록 요건 중에 탐지 능력으로 옳은 것은 탐지 능력이다. 오늘 시험에요. 보니까 예상 문제에
등록 요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내가 섣불리 기계 하나 사가지고 설치하겠다 함부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해설을 볼까요? 탐지 능력에는 유선선 선로 분석기가 있어야 되고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기, 여기에 일식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 하나 이상은 보유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유선, 제가 조금 자세하게 유선 선로 분석기가 여기 있고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기가 있다. 여기 보니까 바로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중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의 등록 요건 중 계속 이게 등록 요건 중 탐지 능력에 관한 탐지 능력이 어떻게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가. 그게 잘못된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잘못된 것은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기는 특정 주파수 탐색 기능이 있어야 된다. 특정 주파수 탐색 기능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요. 아마 여러분 오스카나 또 다른 그 어떤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좀 다루어 본다든지 하면은 이 특정 주파수 탐색이 가능해야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을 하죠. 혹시 여기에 뭐 몰래 카메라 또는 그 몰래 녹음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불법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정답은 바로 유선 선로 분석기 특정 주파수 탐색이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아래 여기와 딱 맞는 게 있네요. 그렇다면 뭡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뭐라고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주파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파수가 얼마야 사보는데 여기에 주파수 1초 동안에 나오는 진동하는 횟수를 보고 주파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니야.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한다. 단위는 헤르츠. 이거 잘 기억해 둡시다. 우리가 몇 헤르츠. 자, 이 주파수 몇 헤르츠. 여기서 주파수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 자, 2번입니다. 약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가량의 음성 정보를 압축 저장한 후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저장된 정보를 일순간에 송신하는 기술. 평상시에 주파수가 나타내지 않는 그런 도청기. 이것은 뭘까? 자, 여기서 프로그램 도청기. 이거는 뭘까? 뭐 잘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해설을 읽어봅니다. 버스트버그. 이 도청기에서 약 3시간 내지 4시간 가량의 음성 정보를 압축 저장한 후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저장된 정보를 일순간에 송신하는 기술의 도청기로 평상시에는 주파수에 나타나지 않는다. 야, 이거 대단한데요? 이 도청기는 이름이 뭘까? 프로그램 도청기. 프로그램형 도청기. 여기 나와 있네요. 정답은 4번. 일정한 대역에서 일정한 시간으로 주파수가 변경을 하는 도청기로 탐지자가 정확한 도청기 유무의 판단을 못하도록 하는 도청기는 뭔가? 지금 쫓기고 또 쫓기면서도 완전히 그냥 쫓는 사람을 골탕을 먹이는 이런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을 보태보면 그런 게 물리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도청기 앞으로 많이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탐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파수 대역 하는 말이 주파수의 변경을 하는 도청기로 탐지자가 정확한 도청기 유무 판단을 못하도록 하는 것. 주파수의 대역 도청기가 아닐까요? 대청 주파수를 대역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못 찾도록 한다. 2번이고요. 다음 중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되거나 가정
가사 문제, 유산 문제,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또 거래 문제 많이 이런 게 등장하게 되죠. 자, 여기서 토지대장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토지대장을 떼면요 지번도 나오고 지목도 나오고 면적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경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토지대장, 지목, 지변, 지번, 면적, 소유권 변동, 개별 공시지가, 토지 등급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 토지대장. 자,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3번. 다음 중 지번, 지목, 경계, 굴곡점 간 간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 사항을 도면으로 표시한 공부는 무엇인가? 자, 해설을 보게 되면요. 지적도 하게 되면은, 임야도, 즉, 지적도와 임야도는 지적에 관한 사항, 즉, 지번, 지목, 변경, 굴곡점 얘기 나오죠. 굴곡점 간격 등에 관한 사항을 도면으로 표시한 지적 공부다. 자, 공부.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부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행정적 용어로서 공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정답은 지적도다. 지적도. 지적도와 무슨 도? 임야도. 여기는 어떤 굴곡점 간격을 이렇게 바로 표현한다는 거죠. 표시를 한다는 거. 자, 임야도, 토지대장, 건축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탐정 A는 부동산 권리 분석을 의뢰받고 경계, 굴곡점 간 간격 등을 확인하고자 아까 이 말이 나왔네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확인해야 되는가? 어떤 공부? 자, 공부라고 하면은 임야도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서 확인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서 나라가 아니고 따라서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공부. 앞서서 공부를 간단하게 설명드린다 했는데 바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임야도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토지계획, 이용서, 확인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비치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임야도는 지적도와 임야도는 앞서서 이와 유사한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번, 지목, 굴곡점이 쭉 나오는데요. 이 말이 어떤 공부를 하긴 해야만이 이 굴곡점과 간격, 굴곡점 간의 간격 등을 확인하고 할 수 있겠는가, 경계 같은 거. 바로 임야도를 보면 된다. 이 공부는 임야도다. 탐정 A는 부동산 권리 분석을 의뢰받아 토지의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A가 확인해야 할 공부는, 즉 탐정이 확인해야 될 공부는 어떤 공부? 여기서 권리 분석을 의뢰받았을 때 토지의 지역구,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는 토지 이용 계획서, 즉 계획 확인서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여기서 지역구 등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4번. 46번. 다음 중 지적 공부가 아닌 것은? 여기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해설의 지적 공부란 해가지고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임야대장 여기 있고요. 공유지연 연맹부 여기 있고, 공유지 연맹부. 아이고,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요. 띄어쓰기 잘못했고. 자,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토지 등기부 등본은 여기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목입니다. 지목에 대해서 옳은 답은 무엇일까?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해설을 먼저 봅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아이고, 제가 지금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감정자료와 비교자료를 통칭하여 뭐라고 하는가? 감정자료, 비교자료 두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가? 자, 이것을 해설을 보면요. 감정자료와 비교자료를 통칭하여 감정물이라 한다. 바로 그냥 답이
감정물로 나오네요. 답은 1번이고요. 자, 쉽게 그냥 간단한 예문이 나오다 보니까 빠르게 기억하기 쉽습니다. 자, 49번에 영상물의 감정 의뢰 시 유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을 찾는 겁니다. 해설을 먼저 볼까요? 감정 의뢰자는 원본으로 감정 의뢰를 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감정 의뢰를 하라고 했는데 행여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감정 의뢰를 해야 된다. 이게 나오네요. 이것은 틀린 것으로서 잘못된 것으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1번이었고요. 대검찰청 문서감정규정상 감정물 및 감정자료의 수집과 송부 요령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또 나왔어요.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요. 원본으로 감정 의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원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훼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본으로 감정 의뢰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사본으로 감정 의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문서감정규정상 시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필 이게 무슨 뜻일까? 시험치는 글 쓰는 걸까? 붓글 쓰는 걸까? 자, 여기서 법정 용어로서 우리가 알아두면 아주 좋습니다. 먼저 해설을 보면요. 시필이란 필적 감정 의뢰 시에 감정 대상자의 평소 필적을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 그때 감정 대상의 필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서 감정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필적 자료를 말한다. 자, 무슨 뜻인 거 알겠죠? 그럴 때 필적 자료. 정답은 바로 위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감정 대상자의 평소 필적 수집이 할 수가 없을 때 여기 대상자의 직접 작성한 필적을 말한다. 필적 자료를 말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로 틀린 것은 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비행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것일까요? 잠깐 해설해 봅니다. 무인 동력 비행장치 중에서 무인 비행 동력 비행 중에서 최대 이륙 중량이 2kg 이하인 것은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드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등록하거나 전문적인 용어로 행정용어로서는 무인 사람이 없이 동력을 이용한 비행장치해서 무인 동력 비행장치라고 합니다. 그 장치는 2kg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했죠. 여기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5kg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드론 조종키 중 연료 또는 배터리, 저는 배터리라고 자꾸 해요. 활용하여 조종자가 원하는 동력 또는 추력을 얻는 조종장치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 배터리를 활용해가 조종사가 원하는 동력을 이렇게 또는 출력을 해서 쫙 조종장치를 조종하는 걸 뭐라 하느냐? 이게 뭐 전문적인 용어라서 답을 바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스트로틀. 이 배터리를 활용해서 조종사가 원하는 동력을 여기서 얻어낸다는 것이죠. 그래가 조종하는 것을 말한다. 조종장치. 여기서는 정답이 스로틀. 좀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스트롤을 했는데 스로틀. 정답은 1번입니다. 55번 A를 좌로 조작할 때 이 드론을 이렇게 조작을 할 때요. 이렇게 좌측으로 간다, 우측으로 간다 이렇게 조작하는데 기체가 수직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좌로 회전하고 우로 조작하면서 계속 우회전은 한다. 네모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저는 드론을 좀 날리고 있기 때문에 리더라고 그래요. 리더는 바로 앞서서 설명한 그대로예요. 방향을 전환하고자 할 때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조종키를 작동하면서 드론이 수직을
중심으로 해서 자나 우로 선회하도록 한다 하는 거야. 이것을 보고 리더라고 한다. 리더. 자, 리더. 드론에서 리더를 잘 활용하면은 그 기술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죠. 드론 조정 키의 기능 중 엘리베이터 조작 방법으로 틀린 것은 엘리베이터라는 말. 이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물론 이제 엘리베이터 하게 되면 수직 상승, 하승하는 이게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타나잖아요. 오르고 내리는 거. 이런 걸 상상하면 더 빠르게 이해가 되겠죠. 자, 해설을 보면요. 엘리베이터 키를 아래로 조작하면 엘리러론, 발음이 좀 어렵네. 엘리러론 키를 동시에 작동시키면 기체가 옆으로 7시, 8시 방향으로 내려간다. 또는 4시, 5시 방향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측면, 측자, 측우 이런 말을 우리 드론 조정할 때 쓰고 있습니다. 측자, 측하, 측자하, 측자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7시, 8시 방향, 4시, 5시 방향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택도인 발음이 나오네요. 숫자가 나오네요. 10시, 11시 방향, 1시, 2시 방향으로 한다. 이것은 위로 올라갈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자, 조작 방법이 틀린 것은 했으니까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래로 조작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시간대 방향을 얘기해 놨어요. 시계의 어떤 그 숫자판을 기준해 가지고 나왔죠. 자, A는 드론 기체를 좌 또는 우로 수평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추력을 얻는 조종 장치를 말한다. A는 수평 장치 그대로 좌로 우로 이렇게 옮기는 말입니다. 자, 이게 에일러론, 저도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입에 담기가 쉽지 않네요. 에일러론, 좌 또는 우로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추력을 얻는 조종 장치는 에일러론이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8번. 이제 마무리 다 돼갑니다. 아이고, 문제가 많아가 좀 지루하고 힘들죠. 자, 회전익이라, 이건 날개 입자를 말하겠죠. 드론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회전할 때 날개의 어떤 뭐 방향이나 뭐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틀린 것은 이거 다 읽어 넣어서 뭐 다 옳은 건데 그 중에 한 개 틀린 게 있다.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문이 길기 때문에 바로 해설해 봅니다. 고정익 드론에 비해 연료 소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느린 단점이 있다. 자, 고정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날개가 그대로 도는데 이게 회전을 하거나 하면은 방향에 움직이면서 조절을 해야 되니까 연료 소모가 크겠죠. 그리고 좀 느린 것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4번에 보니까요, 비행이 가능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 이 말은 연료 소모가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이게 느린 게 단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하나를 남겨놓고요. 59번. 다음 중 카메라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카메라 렌즈입니다. 이거 뭐 F값 해석하고 하는데 사실 저도 좀 서툴어요. 자, 여기서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F값의 최소치가 낮을수록 렌즈는 밝다. 낮을수록 F값이 낮으면 밝은 렌즈라고 한다. 여기서 그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F값 최소치가 높을수록 밝은 렌즈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낮을수록 하고 높을수록 하고 이게 좀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낮을수록인데 틀린 것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앞에 법률 관련 문제, 탐정법 그러니까 관련 문제, 법률 관련 문제, 한육십 문제, 그리고 여기 또 탐정 실무 문제, 60문제, 120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보면서 방송을 듣거나 공부를 해보려고 애를 쓰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하는 저도 좀 서투른 데다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중간에 목이 갈증이 나서 또 중간에 끊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 문제니까요.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다음 조리개에 대한 설명. 요즘은 카메라가 거의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옛날 수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는 또 탐정사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을 때 나는 뭐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놓는 거 중요하고 또 혹시라도 망원 렌즈를 가지고 수동 카메라를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잘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봅니다. 자, 해설을 먼저 탁 틀어놔 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조리개의 수치가 낮을수록 조리개를 개방한다. 앞서서 그 말이 있었어요. F 수치가 낮으면 조리개가 렌즈가 밝다. 혹은 렌즈를 개방한다는 의미죠. 조리개의 수치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조리개를 닫는다. 혹은 렌즈를 닫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틀린 것이에요. 조리개에 대한 설명에 틀린 것. 자, 조리개의 수치가 높을수록 조리개를 개방한다? 아니, 아까 낮을수록 조리개를 개방한다 했으니까 이거하고 어떻게 돼요? 상반되니까 이 문제는 아예 틀린 것이다 라고 벌써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답이 나와버려. 렌즈를 개방한다. 자, 여기서 높을수록과 낮을수록 이것이 연결되었을 때 상반되니까 틀린 것이다. 다른 것들은 다 읽어보면 뭐 시간이 좀 없는데요. 렌즈에 대해서 좀 연구하실 분들은 요즘 인터넷이나 또 교재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탐정 실무에 관한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탐정 실무 강의 끝! 제2부 끝! 시원하고 기분 좋죠? 자, 연습의 연습만이 베테랑을 만든다. 제가 나훈아 쇼에서 나훈아 씨가 자기는 노래 한 곡을 준비하는데 작곡하고 연습해가 준비하는 6개월 걸린대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그냥 슥슥슥슥 해가지고 한 곡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황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 노래에는 황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 공연을 한번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한다. 연습만이 최고를 만든다라고 그분 얘기했어요. 지금 탐정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 세계,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들을 가닥가닥을 분류해내서 그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소개드린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소개드리지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멋진 그리고 베테랑 탐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코핑 헬프 쿨 호크아이 여순모였습니다.